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지난 4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로 원색적인 발언을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추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신천지 관련 내용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지도부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총회 재산을 횡령해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발언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추 장관 사이에 가시돋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나댈 일 아니다는 원색적인 공격에 추 장관이 딱딱한 표정으로 표현 자제하라고 응수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공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에 대해 추 장관이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법무행정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른바 밀행성이 생명인 압수수색을 지시하며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삼는 거는 그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중대본의 인식 차이가 현장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언론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부분을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전례가 있냐는 이어지는 추궁에도 추 장관은 지지 않고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에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데 전례를 따질 게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실효적으로 방역을 위해서도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다 지자체장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께서도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절박성을 같은 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반박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오만하다며 그 오만함 때문에 추 장관이 정권 지지율을 갉아먹는 엑스맨이 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세간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추미애 장관 잘 모시래요. 민주당 엑스맨이라고. 문재인 정권 엑스맨이라고. 그런 발언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비칠 때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지층들이 뭐라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 오래오래 법무장관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해요.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추미애 장관이다. 추 장관을 오만의 여왕이라 몰아붙인 장 의원은 압수수색 지시에 대해 급기야 법무부 장관이 나댈 일이 아니다라는 원색적인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압수수색을 지휘한다? 검사세요? 검찰총장이세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합니까? 압수수색을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압수수색합니다. 그럼 신천지가 명단 치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차를 좀 지키세요. 법무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에 오선의 추 장관은 표정이 급격히 딱딱해지면서 할 말 못할 말 가려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법무행정을 펼치는 장관에게 정치를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그런 말씀 의혹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같은 표현이어도 왜 나대느냐 뭐 이런 것들은 바른미래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옮겨온 오신환 의원은 지시를 한 건 한 거고 그럼 검찰은 왜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휘를 받은 검찰은 왜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 장관의 지휘는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역 단체장 중에 이제 고발을 했죠. 뭐
수원, 대구 같은 경우에 추 장관의 답변에도 오 의원은 명분도 잃고 신뢰도 잃었다고 추 장관을 거듭 몰아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묵묵부답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지시가 안 통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뭡니까? 아무리 특단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지휘가 잘 먹혔으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는 그 정치적 행위를 뭐로 하냐는 거예요, 장관님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추 장관 공격에 왜 신천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며 통합당을 공격하고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신천지 문제요. 저는 야당 의원들이 왜 자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자꾸 이렇게 문제 삼지 모르겠는데, 그럼 야당 의원들이 오해받아요. 이 신천지가 지금 야당 의원들 로비하고 한 정부 로비하고 해서 이거 수사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신천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듯이 보이면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여기에도 예민해 있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누구라도 이거 이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회 법사위는 법무장관을 불러놓고 생산적인 논의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대신 정치 공방만 주고받다 법무부 현안 질의를 끝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오늘 신천지 교주 임한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추가 고발하며 검찰에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추가 고발장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한희 아웃! 임한희 아웃! 임한희 아웃! 임한희 아웃!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한희 총회장과 고위 간부 2명을 특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늑장 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부처와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대처를 하고 있어 다시 고발에 나선다고 추가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 규약과 신천지 새신자 교육교재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임한희 총회장이 신천지 총회 재산을 횡령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교회의 모든 재산이 총회장 명의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또한 교육교재에는 개인 이름으로 한 것은 사유재산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지파가 이제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전혀 통제가 되고 있지 않은 등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 조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해자연대는 이와 함께 신천지의 이른바 12지파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 구조도 문제 삼았습니다. 수천억 원의 현금이 신천지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헌금이 교회 명의가 아닌 고위 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이 이뤄지고 이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피해자연대의 주장입니다. 임한희 총회장은 눈 감으면 업무상 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이미 일부 지파에서는 고위 간부가 수십억 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고발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자금이 임한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다면 이것은 업무상 횡령의 공범, 적어도 배임 수재에 해당할 것입니다. 앞서 피해자연대는 지난달 27일 임한희 총회장과 지도부를 역학조사를 방해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자연대는 여러 차례 신천지의 속고도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전체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한희가 가르쳤던 육체, 영생, 교리를 믿었고 역사 완성이 코앞인데 학업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분위기에 따라 오랫동안 수학을 하였고 제적까지 당했습니다. 끼니를 걸으며 하루를 버티며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신천지에 포섭해왔습니다. 이처럼 신천지에는
육체 영생 도리를 인생의 제1의 가치관으로 믿으며 생활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만희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씨도 이만희 총회장과 결별한 뒤 최근 이 총회장의 신천지 내에서의 전횡과 횡포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지파에 사고가 났다. 지파장이나 뭐 어떤 담임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요. 막 욕을 하면서 너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러면 어떤지 알아요? 그러면 다음날에 이제 돈 싸갖고 와요. 그러면 그 아무 일도 없었던 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금방 쫓아낼 듯이 뭐 욕하고 그러다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정점으로 그 아래 간부들과 12지파에서도 횡령과 배임, 비자금 조성 등 온갖 불탈법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연대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한 지파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성도 5,000명가량을 무급 동원해놓고 건설사에 위장 취업을 시켜 임금을 빼돌리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불법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건축을 하겠다고 헌금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네. 그 건축이 말이 안 되는 게 14만 4천이 다 들어가는 그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14만 4천이 들어가는 건물을 지으려면 돈도 돈이지만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네네. 잠실 우리 그 제일 크다고 하는 종합 경기장도 그렇게 못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 14만 4천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겠다고 건축 헌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사기라는 거죠. 오늘 공개된 추가 고발장은 현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 제출됩니다.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고발장에 적시됐다고 고발인 측이 주장한 가운데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 고심 중인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검찰이 오늘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12개 지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상해와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 하루 만에 발빠른 사건 배당과 수사 착수인데요.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무엇인지,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검찰이 감염병 예방법과 상해, 살인 혐의 등으로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저녁 8시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및 12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고발 사유입니다. 시설 폐쇄 등을 제때하지 않고 명단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이나 상해로 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공중의 안녕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아마 심각한 피해가 아마 생명이니까 그 살인이나 폐문을 한 거고요. 공중의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코로나19 서울시 정례 브리핑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들의 명단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물론 집회 등을 일절 금지하고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제때하지 않고 방해하고 때로는 허위로 말한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확진자들이 엄청난 비율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상당수다. 모든 정보를 공개한 뒤 협력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비상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박 시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일도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나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특정한 결과를 의도하진 않았어도 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에서 돌을 아래로 던지면 지나가는 행인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도 돌을 던져 행인이 맞아 죽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는 식입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사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 실제로 사람이 사망하면 이때는 누구나 이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걸 이제 확정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근데 미필적 고의는 이 확정적 고의하고 조금 다르게 이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인식하면서도 그냥 그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법조계에선 감염병 예방법 위반까진 몰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나 살인죄 성립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일 이만희 씨가 신도들의 어떤 명단을 거짓으로 공개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상의 역학조사라든지 어떤 필요한 조치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상해나 살인이나 이런 것까지는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그게 상해나 살인으로 바로 연결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만희 총회장이 다른 교회 예배에 참여해 코로나19를 전염시키라는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상해 교사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신도들이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질병을 전염시켰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신도들에게도 전염이라는 그런 상해 결과를 의혹했다. 그러니까 상해의 어떤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걸 지시했다라고 만약 볼 수 있다면 그 상해의 어떤 교사까지도 성립할 수 있겠지요.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예배 참가 독려 등을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나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다 확대해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도 사실은 굉장히 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런 미필적 고의까지 한다면은 마치 약간의 나비 효과 가지고 큰 결론에 대해서 다 책임져라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또 이만희 총회장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진원지로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식으로 소환 통보도 하지 않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체포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 일선 경찰서에서도 3번 불러서 안 오면은 체포영장 받았고 잡으러 나서잖아요.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조사에 불응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체포라는 건 구속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3번 불러도 안 오면은 이런 가운데 이만희 총회장은 오늘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는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와 정말 면목 없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인지 의례적인 발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이만희 총회장은 무서운 병이 왔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겠냐며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박원순 시장의 이만희 총회장 살인죄 고발 등 신천지를 향한 날선 발언과 행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압박카드라는 해석과 정치적 쇼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혐의 적용을 어디까지 할지 강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술을 마시고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장난 전화를 한 사람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 왜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전북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 폐렴이 의심된다며 질병관리본부 1339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술을 먹고 장난으로 신고한 거였고 현장에 출동한 보건소 직원은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코로나19 장난전화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첫 구속 사례입니다. 통상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였는데 그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겁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장난전화로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은 그 형법 137조에 그 거짓말로서 공무원이 직무집행 방해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평소 같으면 그런 장난 전화 같은 것들이 그냥 벌금형에 처해지겠지만 네. 지금은 아주 그 심각 상태고 시국인 만큼 실형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검찰에 따르면 현재 대검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기소 3건, 경찰 송치 6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38건 등 모두 48건입니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 14건, 확진자 자료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8건입니다. 그 외에 확진 환자 접촉 사실 허위 신고나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 격리 거부나 보건용품 사재기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7일 방역당국에 대한 비협조 행위를 엄단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 처리 기준 공문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비 16만 원을 아끼려고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 고백을 하는 얌체족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천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명단을 모두 확보해 전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명단에 없는 시민이 신천지 신도라고 밝히는 경우가 일선 현장에서 종종 있다는 것이 인천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천지 신도 전체 검사 업무가 바빠 그런 사례가 모두 몇 건에 이르는지는 집계하지 못했지만 추후 확인해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련해서 꼭 신천지 신도가 아니어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른 무료검사 대상일 땐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이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무료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엔 검사를 받기를 원하면 당사자로부터 검사비를 받고 검사하지만 양성으로 나와 격리 입원될 경우엔 검사비를 전액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중대 변곡점을 맞으며 일선 유치원이나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들도 1, 2주씩 개강을 연기했는데요. 이에 대학생들이 개강 연기에 등록금을 부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인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응답자 12,613명 가운데 등록금 반환이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은 59.8%, 필요하다는 답변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대학생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등록금 일부 환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전대넷은 이에 지난달 27일 교육부에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아니라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 전대넷의 성토입니다. 관련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은 각 학교 권한이지 교육부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등록금을 저희가 인하하거나 감면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의 장이 있어요. 네. 등록금 책정도 마찬가지고 등록금 감면도 마찬가지고 반환도 다 학교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은 대학이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해당 학기나 월의 등록금은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월 단위로 휴업이 이루어져야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2주 휴업이나 개강 연기는 등록금 면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개강 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일부 면제가 가능하겠지만 대학들이 한 달 미만으로 연기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 등으로 수업을 대체할 때에는 이 등록금 일부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다. 같은 규칙 3조 1항 3은 천재지변 등의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본다고 해도 해당 조항은 면제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어서 실제 등록금 일부 감면이나 환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 자체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항을 보시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등록금 환불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1주에서 2주 개강을 연기한 가운데 추가로 개강을 더 연기하는 대학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어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재택 수업을 실시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급작스럽게 시작하는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된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공계나 예술계 등 실험이나 실습, 실기 수업이 필요한 전공의 경우 온라인 수업 대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또한 학생들의 수업권과 함께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와 연결되는데 사총협 측은 일단 실시해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개강을 하고 어떤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들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건 2학기 등록금 속에서 반영이 되든지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낸 거를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번거롭게 진행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부가 재택 수업을 권고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가 언제까지인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등록금 일부 환불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해 열린 오늘 국무회의는 정부 서울청사와 대구에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장관들, 15개 시도지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사원 중계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중대한 국면이다.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대구 경북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고 엄중한 상황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 마스크 대란 사태에 대해 모두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길 바란다며 3가지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3가지 지시 사항은 생산 물량 확대 지원, 공평한 보급 방안 강구, 공급 상황 투명한 홍보 등 3가지입니다. 마스크 생산 확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생산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공적 공급 체제로 나선 이상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달라.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도 못 구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사는 등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급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 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전략 물자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어서 찾아보니 정부가 자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국내 수급 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한다는 것이 외교부 설명입니다. 대외무역법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 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통상산업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군사무기나 국가 핵심 기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마스크가 코로나19 사태를 만나 국가 안보나 국가의 안전과 연결되는 전략 물자가 된 것입니다.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지난 1일에도 세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장관들의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는 따가운 질책과 체근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질책과 지시가 오늘까지 포함하면 4번째입니다. 그런데 복기해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대응 수칙의 기본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정작 코로나19가 확산 일로를 걷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야 하는, 그래도 못 사는 마스크 대란 현상을 빚고 있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데 정말 불가항력인 걸까요? 아니면 뭔가 구멍이나 문제가 있는 걸까요? 대구에선 오늘 아파트나 빌라 우편함을 이용해 시민들에 배포한 정부 지원 마스크를 가족과 함께 쓰기 위해 223매를 훔쳐 26매를 사용한 사람들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감염이 확산하는 시기에 사회 불안을 가중한 만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문 절도범이 아닌 모두 이웃 주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마스크 부족, 불안이 멀쩡한 이웃 주민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할 절도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부는 오늘 신천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신천지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상권 얘기가 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법적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 올라온 감염병을 전파시킨 신천지에 배상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TK 지역 감염 사태는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태도, 비협조 때문에 더 확산됐다며 신천지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거짓말로 일관하며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해 막대한 비용의 혈세가 투입됐으니 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지난달 26일엔 한 시민단체가 정부가 신천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신천지의 명백한 고의가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거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해서 당연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그러면서 역학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어떠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우선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역학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상권 청구가 인정되려면 신천지의 명단 누락 등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어야 하고 이 불법 행위와 코로나19 확산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신천지 측에서 고의로 명단을 숨겨서 감염이 더욱 확산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 경로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 이동 경로에 있는 사람이 조기에 뭐 조치에 취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야만 구상권 청구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신천지 대구교회와 본부, 다른 지파들에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자 간에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피해자는 공동 불법행위자 중에 한 명에게만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해자 중 한 명한테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연대 책임일 경우에. 다만 실제 구상권 청구와 배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신천지의 부실한 정보 제공이 단순 착오인지 의도적인 누락인지, 의도적인 누락이라면 이 과정에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의 오늘 발언은 이런 점이 반영된 발언입니다. 과연 과실이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이제 유동적이잖아요. 신도라는 게 주민등록번호 발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착오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것까지 책임 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된다 해도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상정할지도 관건입니다. 저게 또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지금 국가가 이제 몇 조 썼거든요. 저걸 얼마를 할 거야.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고 책임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얼마를 물어야 되느냐가 두 번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첫 번째 사실적인 관계 따지기도 쉽지 않고 또 법률적인 관계는 더더욱 복잡하고. 정부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들인 비용 가운데 70%인 1,700억 원을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구상권 판결을 코로나19 신천지에 그대로 대입시키기도 어렵다는 게 신현우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세월호는 이미 끝난 거고 배에 갇혔던 사람 몇 명에 관한 건데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인데다가 역학조사도 쉽지가 않고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그리고 치료비가 이 감염병에 관련된 치료비인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폐렴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월호하고 이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신천지를 향해 비등하는 여론 악화 등을 감안해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 구상권 청구와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사태가 진정된 뒤 최종 역학조사 결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네, 오늘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소 법과 생활에선 신천지 수사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했죠? 네,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5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보건당국은 자료 누락이나 축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인 명단과 예배 출결석 내역 등을 확보를 했는데요. 네. 현재 대검찰청과 함께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는 예배별 출석 기록 그리고 신천지 시설 전체 주소 정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등으로 꾸려졌고요. 대검찰청이 포렌식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 인원,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일 때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조항에 근거를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감염 경로와 동선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이 행정조사로 인해서 좀 검찰의 강제 수사의 필요성은 좀 줄어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정부가 직접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사 절차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서 검찰이 시급하게 강제 수사에 돌입할 필요성은 줄어든 양상으로 보입니다. 이는 검찰이 여권의 강제 수사 요구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여권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수사 공개 지시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 자료 확보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도 신천지에 대한 검찰이 조속한 강제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네. 이 지사는 어제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 강제 수사를 놓고 방역에 장애가 된다고 미루라는 입장과 즉시 압수수색하라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천지 강제 수사와 방역 행정은 별개고 신천지 측의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방역 전선의 지장을 초래하는 지금은 강력하고 신속한 강제 수사와 자료 수습이 절실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방역당국 역시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강제수사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양새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도 좀 검찰은 여전히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검찰 측의 입장은 방역당국이 강제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치를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칫 신천지 교인들을 수마들게 만들어서 방역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정부가 합법적인 조사 권한을 발휘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굳이 강제 수사 절차를 밟아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직접적인 강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 만큼 부작용이 예상되는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보다는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적절하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중대본의 행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당국 측에서는 수사당국 강제 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조사를 감행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제 조치에 앞서서 사실상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들지에 대한 판단이 역시 멀지 않았다라는 이유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신천지에 대한 수사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28일에 방역당국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자 검찰은 압수수색 시에 대검과 합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면서 신중 모드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방역당국의 신중론은 감안해야 마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코로나 사태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 수사가 먼저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보다는 언론 플레이에 집중을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은데요. 국민들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해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해라,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등의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권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검찰이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강제 수사에 대한 입장이 변화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의 수사가 좀 강제 수사로 좀 이어질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관련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검찰총장 및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검사장은 소송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고 사건을 지휘하며 관련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각 일선 검찰청 단위로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소송 관련 소송 수행자 지정권, 소송 수행자 지휘권, 소송 대리인 선임권 등
이런 권한들의 위임 근거를 삭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검찰에 위임돼 있던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환수해 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엔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 보고 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게 됩니다.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전문가라서 민사, 행정 등 소송 수행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을 갖고 일관된 형태로 소송 수행을 지휘하고자 행정소송 업무 관련 검찰의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혹시라도 제기될지 모를 검찰 힘빼기 일환 논란에 사전에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또 소송물 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승인 기관도 법무부 장관으로 통일합니다. 그전에는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건은 고검장, 5억 원 이상 10억 미만 사건은 검찰총장, 10억 원 이상 사건은 법무부 장관으로 승인 권한을 구분했습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검사나 공익법무관, 행정청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이나 행정청 장을 통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한 규정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쉽게 말해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이 여러 부처나 기관에 걸쳐져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시작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현재 법무부 법무실 산하 1개 과인 국가송무과를 국가송무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8년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 검찰이 가진 송무 수행권 회수와 법무부 국가송무과 조직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통령령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나아가 상반기 안에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국가 송무행정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이나 보훈처, 노동부 등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힘이 들고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송까지 가는 건 당사자로선 그만큼 억울하고 답답해서 아닌가 합니다. 남발을 두고 보며 방치해선 안 되겠지만 사안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억울함을 헤아려 옥석을 가려서 꼭 필요한 소송만 승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에서는 2020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법무부 올해 주요 업무계획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법무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은 네. 원래 지난달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가 되면서 청와대 서면보고로 가름을 했습니다. 네. 이제 키워드는 크게 4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네. 일단 검찰개혁,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민생 안전, 인권 존중입니다. 네. 지금은 좀 논의가 잠잠하긴 한데 검찰 개혁부터 좀 볼까요?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재정립을 일단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는 해방 이후 처음 검찰개혁 입법이 이뤄졌다. 지난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개혁 법령이 재개정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할 적기로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는 7월에 예정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네. 이제 법무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만들었는데요. 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준비단 자문위원으로 참가시킬 것이라는 게 법무부 구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준비단에는 검사 2명도 이제 파견이 됩니다. 네. 이들은 공수처 직제 편성과 대외기관 협력 등 이제 그런 조직 업무와 더불어서 공수처 수사나 공소제기 관련 규정을 이제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후속 조치의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주요 하위 법령과 네. 또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는 작업에 착수를 하고요. 네. 또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입니다. 뭐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아무래도 법무부가 이제 출입국 주무부서다 보니까 네. 이제 더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좀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해 보건당국의 특별입국 절차 운영에 적극 협조했으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및 우한 총영사관 발급 사증 소지자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라고 법무부는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제 실제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처 실시로 중국인 입국자가 1월 중순에 이제 15,308명과 비교했을 때 네. 지금 3월 현재로서는 이제 379명으로 약 98%가 네.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거부나 또 보건용품 매점 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면서 네. 코로나 관련 범죄에 대한 강제 수사도 불사할 것임을 엄포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민생 안전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일단 뭐 빈생 안정을 위해서도 네. 다양한 제도 마련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일단 이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을 해서 이제 세입자가 적어도 4년 이상 네. 이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아울러 상가 임차인의 우선 입주 요구권과 퇴거 보상 청구권도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제 서민 금융 취약계층들은 좀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 실정인데요. 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산 담보 등을 이용한 대출 편의도 높이고 네. 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악덕 추심 행위도 이제 근절을 시키겠다라는 네. 구상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추미애 장관은 취임 때 뭐 인권과 민생을 중시하는 검찰을 만들어가겠다라는 방침을 이제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최우선 과제로 이제 꼽은 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인권과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왔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철이 됐던 이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행 등을 인권 친화적 수사규범 정착 노력으로 이제 내세운 게 그것인데요. 네. 이를 위해 이제 지난해 12월 제정되고 시행됐던 인권보호 수사 규칙으로 이제 별건 수사 금지와 네. 또 장시간 심야 조사가 이제 제한되었었는데 이에 더해서 뭐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고 네. 각급 검찰청의 위법 행위는 인권 감독관이 이제 해당 청 기관장과 장관 및 검찰총장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좀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말들이 더 나온 게 있나요? 네, 이 밖에도 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네. 재범 억제를 위한 전자감독 확대, 또 불특정 다수 서민 대상 범죄 피해 회복 방안 마련, 뭐 이런 이민 통합기금 네. 제도 추진 등도 이제 올해 좀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네, 뭐 발표한 대로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및 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요청권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자를 못 낼 경우 원금 전부에 대해 연체 가산 이자를 물려오던 금융권 관행도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2020 주요 추진 과제를 내놓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먼저 채무 조정 요청권은 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비해 채무자의 정보나 협상력이 약한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채무 조정 교섭법도 도입합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을 대신 해주듯 채무 조정 교섭법 종사자가 채무자를 위해 금융사와 대신 협상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세한 채무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상 2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원금 전체에 대해 높은 연체 가산이자를 붙여오던 금융회사 관행도 개선됩니다. 원금 전체가 아닌 상환기일이 지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연리 5%로 5천만 원을 빌려 매달 원금 100만 원의 이자를 갚아가고 있는데 석 달을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지금은 금융회사가
잔금이 4천만 원 남았다고 하면 4천만 원 전부에 대해 가령 20%의 높은 연체 가산이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걸 석 달 연체분 300만 원에 대해서만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 부과는 그동안 채무자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독소적 관행으로 꼽혀왔습니다.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안 되는 채무자의 원금 전체에 대해 높은 연체 가산이자를 붙이는 건 사실상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금융위는 쌓여가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자포자기하거나 도피나 잠적하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고 재기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추심 회사에 대한 연락 제한 요청권도 도입해 채무자가 직장 방문 등 특정 연락 방법의 제한을 요청하면 합리적인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 총량제도 도입하고 과잉 추심 제한의 실효를 담보하기 위해 추심사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함께 도입합니다. 그 외에 현행 대부회사와 추심회사의 겸업도 대부업과 추심업 간 경영을 금지합니다.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법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법 제정으로 대신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빚을 졌으면 갚는 게 당연하다는 채무자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장기 연체자를 포함해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연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 신용법 제정이 따라가야 하니 결국 국회에 달린 일인데 21대 국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각 금융회사마다 며느리도 모른다는 이자율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진심 궁금합니다. 로인사이드였습니다.